한국에요, 경제학자가 되게 많아요.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만 따지면 몇만 명이고요. 교수하는 사람만 따져도 수천 명인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은퇴를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특히 이제 언론을 많이 타는 경제학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함량 미달이 많다. 이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특히 고위관직에 올라서 나라 경제를 완전히 거꾸로 가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정부는 좀 안 그랬기를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특히 김상조 오늘 나서면서도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빨리 물러나야 조용히 그냥 나오면 될 것이지, 걷다가 한마디를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되게 슬프게 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정부가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은 전부 거꾸로 가는 거였었어요. 못 잡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원한, 집을 가지고, 특히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분노, 이것이 정책의 기조에 깔려버리니까 정책이 계속해서 겉돌다가 결국은 이 정부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우리 국민들이 거의 지금 5년 전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담한 마음으로 저는 경제학은요, 수술 한번 해보셨어요? 전신 마취 수술 한번 해보셨어요? 네. 최소한 의사가요, 7, 8명의 전문의가 붙어서 수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마취과 의사부터 시작을 해서 외과, 내과, 뭐 이비인후과, 그렇죠? 그 다음에 방사선과, 여러 의사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전신 마취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라 경제를 수술을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가깝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정책을 완전 주물러 버리니까 정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장하성 실장서부터 김수현 실장서부터. 저는 이제 35년 그 현직에 이제 있고 작년에 이제 은퇴를 했었는데요. 제가 누구한테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요, 저는 평생 골프를 안 쳤어요. 한 번도 안 쳤어요. 제가 왜 안 쳤냐 하면, 한국의 골프 문화도 아주 고약하기도 고약하지만 그래도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뭔가 남발라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일부러 골프를 안 쳤고요. 저는 평생에 땅 투자는 한 편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나 한번 청문회 한번 올려봐라. 저는 그 시간에, 골프 시간에 책 읽고 부동산 보러 다닐 시간에 저는 그래서 평생을 투자를 한 게, 전 주식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저는 오로지 이제 우체국에 저금을 하고 있는데, 그 우체국 저금이 조금 많아요.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은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된다고 하고서 자기는 뒤에서 하고, 이렇게 세태가 흘러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많이 저는 거꾸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꼭지는 크게 한 5꼭지 정도 돼요. 한 10분에 걸쳐서. 첫째 꼭지가 뭐냐 하면 이 코로나예요. 그죠? 이 코로나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다들 잘 못하고 계세요. 내일 문화일보에서 제가 쓴 글이 내일 오후에 나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금리요. 혹시 오늘 빚을 좀 이렇게 끌어다 쓰신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이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금리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바이든이 들어와가지고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광주 전남 지역의 수출을 보니까 금년에 그래도 1월, 2월이지만 수출이 굉장히 좀 신호가 좋아요. 그죠? 예, 광주 전남 지역의 1, 2월 수출 증가율이 광주가 22.7%, 전라남도가 17.6%니까 둘이 합하면 한 거의 작년에 비해서 20% 정도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이제 이게 희망이에요. 이걸 살려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상조한테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은 수출을 살려야 된다. 수출이 살아야 광주 전남이 살고 구미가 살고 울산이 살고 거제가 살고 목포가 사는 거다. 그래서 수출 좀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죠? 제대로 대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중 간의 이게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환율 아니겠어요? 환율. 요 네 가지 꼭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하면 아니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아라 라고 하면 뭔가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마스크를 하고 다녀서 이 코로나가 도대체 뭔지 그냥 뭐 2m 거리 두고 그쵸? 5인 이상 그죠? 금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얼마나 큰 충격인지 혹시 좀 가늠을 해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재난인지를 제대로 가늠을 못하다 보니까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라는 게요. 지금 몇 차까지 나왔죠? 4차. 이번에 4차예요. 이거 하느라고 추경 몇 번 했죠? 다 모르잖아. 하도 많이 해갖고 추경을 몇 번 했는지를 몰라. 이번에요. 추경 5번 하는 겁니다.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찔끔찔끔 계속해서 찔끔찔끔 쏴야 되니까 문제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큰 건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2019년도의 경제성장률이 얼마였죠? 2019년도 2%였어요. 작년에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이요. 그러면 2%이던 경제가 마이너스 1%로 추락했으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몇 퍼센트 추락한 셈이죠? 3%. 오케이. 그러면 우리 경제 규모가 얼마쯤 되죠? 우리 경제 규모가 계산 되게 쉬워요. 1인당 3만 불 곱하기 5천만 하면 돼요.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여기 한국 돈으로 하면은요 우리 경제가 2천조예요. 그럼 2천조 경제에서 코로나 때문에 3%가 주저앉았으니 코로나로 따진 경제 충격은 2천조의 3%죠? 그럼 얼마죠? 60조예요. 근데 이 60조는 매출 개념이에요? 부가가치 개념이에요? 아니면 그 둘 분간을 못 하시나요? 응? 우리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전부 부가가치 개념. 부가가치와 매출은 어떻게 틀리시는지 아시잖아. 그제? 사업을 하는 분이면 다 알아요. 우리 세금을 낼 때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때려봤던가요? 부가가치에 세금을 때려봤던가요? 매출 세는 거 없어. 부가가치세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가가치는 뭐냐고, 내가 1억 원어치 떡볶이를 팔았어 금년에. 근데 1억 중에서 나 떡 사왔고 그 다음에 배추 사왔고 재료 많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재료값을 빼고 내가 얼마나 일으켰는가, 그게 부가가치거든요. 부가가치 개념으로 60조라는 이야기는 매출 개념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뭐 매출 개념으로 얼마만큼 충격이 왔을까 하는 것을 계산을 하려면은 통상적으로 매출하고 부가가치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통상적으로 부가가치 비율은 국세청에서 영세 상인의 경우에는 15%로 잡아줘요.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40% 이렇게 업종마다 부가가치율이 다 달라요. 영세 상인일수록 부가가치를 낮게 잡아. 왜냐하면 1억 원어치 팔아도
그 중에서 네가 기여한 것은 15%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매출과 부가가치의 비율이 얼마냐? 이게 다 달라. 업종마다 다 다른데 통상적으로 25%에서 30%로 잡으면 정상이야. 그래서요, 여러분 사업하실 때요, 그죠? 예, 국세청이요, 대한민국의 모든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다 계산해놨어. 광주, 그죠? 송정동에 40평짜리 떡볶이 하면은 매출이 얼마 나온다는 거, 부가가치 얼마 나는 거 조사 다 해놨어. 그러니까 섣불리 세금 덜 내려고 부가가치 줄이잖아? 그지? 얘네들이 바빠서 못 와서 그래. 5년마다 한 번씩은 꼭 돌아와. 뭐냐면 세금 시한이 5년이기 때문에 하여튼 5년 전에만 와서 붙여내면은 세금 다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하게 하는 게 최고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25%로 잡냐 30%로 잡냐 부가가치율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재료 하나도 안 들어가는 업종이 있어. 어떤 업종일까? 변호사. 변호사 하는 데는 들어간 뭐 채소가 들어가, 뭐 떡볶이가 들어가, 뭐 아무것도 그냥 종이하고 잉크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가가치율이 되게 변호사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조금 낮고, 그럼 평균 25%로 잡을까요? 무슨 이야기예요? 부가가치는 매출의 4분의 1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부가가치가 60조의 충격이 있었다고 하면 매출은 얼마일까? 4배. 얼마지? 240조. 결론.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공식적으로 잡힌 매출 감소는 얼마나? 240조다. 그러니까 240조만큼 장사를 못한 거예요. 자, 240조의 장사를 못했는데 이 못한 것 중에서 장사가 못했으니까 덜 나간 재료도 있을 것이고 덜 나간 떡볶이도 있을 것이지만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내야 될 고정비도 있는 거잖아요.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것들은 다 그죠? 그대로 내가 장사를 계속 하든 안 하든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절반으로 잡읍시다. 그게 고정비가 절반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해줘야 할 규모가 최소한 100조는 넘어야 된다는 게 감이 잡히십니까?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이번에 4차까지 포함을 해서 총 지원한 돈이 그쵸? 44조야. 4차 재난지원금까지 다 합한 게 44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1차 재난지원금은 특정 피해 업종에 줬어? 아니면 다 줬어? 1차 재난 전체 다 받으셨잖아. 왜 그냥 꿀먹은 벙어리 같이 가만 계세요? 그러니까 피해에 상관없이 국민들한테 뿌린 돈이 그때 14조 뿌렸어. 그리고 뭐 돌봄 하시지요. 돌봄 한다고 돈 줘. 그죠? 뭐 한다고 돈 줘 해가지고 44조의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중에서 실제로 소상공인한테 지원된 돈을 제가 다 합해봤더니 16조야. 자, 소상공인이 4차에 걸쳐서 받은 재난지원금 16조 가지고 그동안에 입은 피해를 상당 부분 보상이 1 되었다, 2 안 되었다.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 실적하고 금년 실적을 딱 대비를 해서 그 작년 실적에 비해서 줄어든 것에 일정률을 곱해서 저는 적용하는 것이 그리고 코로나가 지속되는 한 지급하는 것이 우리 수십만 자영업자의 목숨을 유지하는 길이다. 제가 그걸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대책은
너무나 찔끔찔끔이고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한테도 너무 많이 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이 돈을 전부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서 메꿔냈어요. 죄송합니다. 이 젊으신 분들요. 앞으로 톡톡이 빚을 갚으셔야 될 겁니다. 지금 그래도 이자율이 낮아서 괜찮아요. 지금 1%, 2%대잖아요. 요게 3%, 4%, 5% 올라가면 똑같은 돈에 이자율이 2배, 3배가 되면 이자 부담은 그만큼 커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향후 지금 30대, 40대 세대가 앞으로 정말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영업자가요 하나 망하잖아요. 자영업자가 하나 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망한 자영업자는 안 오셨을 것 같은데 자영업을 하려고 하면요 최소한 5천만 원에서 2억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이 일단 들어갑니다. 그죠? 인테리어 들어가지, 그죠? 거기 집기 사야지 해서 고정으로 들어가는 돈이 최소한 수천만 원에서 몇 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잖아요. 작년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전 생각이 나서 문을 못 닫는 거예요. 에이 뭐 좀 좋아지겠지. 그러면서 1년 버티면서 또 빚을 많이 또 끌어다 썼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작년, 금년에 걸쳐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자기 돈 날렸지 수천만 원, 거기다 은행 융자까지 말했으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작게는 1억에서 크게는 몇 억의 빚을 지금 지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분이 한번 무너지면요 이 사람 못 일어나요. 일어난다고 해봤자 공사 현장에 막노동하는 일로 하면 할까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자영업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업종이 자영업입니다. 600만 개. 이게 10%만 망가져도 60만 개, 70만 개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 문재인 정부가 정말 그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일자리를 생각하고 정말 우리 경제가 건전한 경제가 되려고 하면 자영업이 튼튼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나온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찔끔찔끔 나오면서 저는 살리기는커녕 전혀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이것이 굉장히 규모가 크다. 최소한 100조 정도가 넘는 충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접근해 보십시다. 자, 농업에서 시작해가지고 서비스업까지 있잖아요. 농림업에서 시작해가지고 서비스업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코로나 피해는 거의 모든 업종에 골고루 충격을 줬나요? 어떤 일부 업종에 국한되었던가요? 네? 이 코로나 피해는 농업, 제조업, 그죠? 서비스업, 이 여러 개 있는 서비스업 중에서 모든 서비스업에 골고루 충격을 줬던가요? 일부에만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났던가요? 일부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그 자료에도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그 자료를 가서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의 코로나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업종이 뭐로 통계로 잡혔는지 아십니까? 예술, 문화, 스포츠. 공연이 완전 중단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제일 많이 그 타격을 받은 업종이 그 문화 스포츠업, 그 다음에 음식 숙박업, 그 다음에 운수업,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업, 그 다음에 의료보건 복지업, 그 다음에 도소매업 이런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성장률이요 마이너스 16%예요. 그러니까 택시, 버스업을 완전히 죽었어. 시외버스도 완전히 다 망가졌어.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그죠? 교육 서비스도 많이 망가졌고요. 그 다음에 농림업도 많이 망가졌더라고. 농림업이 많이 망가졌어. 결론은 뭐냐? 이번에 코로나 피해는 음식, 숙박, 그 다음에 운수, 그 다음에 문화 스포츠, 그 다음에 교육,
이렇게 몇몇 개 업종에 아주 집중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정부의 지원은 그런 피해를 많이 본 업종에 집중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냥 모든 업종에 상관없이 다 지원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그냥 깔아서 준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 소신이요. 그동안 14조가 있었으면 차라리 자영업자들, 특히 문화 이쪽에 계신 분들, 운수에 계신 분들, 음식 숙박에 계신 분들,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길게 저는 혜택이 더 넓게 지원이 되었으면 훨씬 더 저는 경제가 건전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했더니 집중된 요 6개 업종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얼마를 끌어내렸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성장률을 2%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무너뜨렸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작년에 우리 성장률이 얼마나겠죠? 마이너스 1. 근데 요 5개 업종의 성장률이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뭐가 있다? 플러스 1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플러스 1이라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어디가 작년에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나갔어요. 작년에 금융, 그죠? 그 다음에 공공부문. 그런데 공무원들, 그 다음에 금융, 사상 유례 없는 흑자가 났다니까 작년에.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냥 4인 가구 100만 원씩을 뿌렸다. 이것은 대단한 저는 실수 아닌가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코로나 피해는 대단히 규모가 크다. 줄 잡아서 100조에서 200조 정도의 충격이었다. 따라서 이것을 제대로 살리려면 최소한 100조 이상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재난지원금 그동안 4번에 걸쳐서 44조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그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16조에 불과했기 때문에 정말 세발의 피와 같은 지원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내려가 보면 자영업자들이 뭐 이거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한 달 임대료도 못 감당한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나오거나 코로나가 서둘러 잡히지 않으면 최소한 수십만의 자영업자들이 가족까지 합하면 수백만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완전히 그냥 밑바닥에 처박히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전 가족이 자살을 하는 가족이 저는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하는 이유가 2, 3억의 빚을 지고 금리라도 올라가 버리면 정말 우리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저는 가족이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 제가 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금리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미국 금리가 어쩔 것인가, 그 다음에 한국 금리가 어쩔 것인가, 이 두 가지잖아요. 먼저 미국 금리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도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자, 미국 금리 누가 결정하죠? 그럼 우리나라 금리는 누가 결정? 한국은행이 어디? 네? 한국은행 안에 금리를 결정하는 기구가 있어. 금자로 시작해. 네? 회자로 끝나. 금융통화위원회. 네.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는 몇 명이요? 위원회 7명. 7명인데 2명은 당연직이야. 하는 총재, 부총재는 당연직이고 나머지 5명은 추천직이야. 어디서 추천하냐고요? 대한상공회에서, 그 다음에 기재부, 은행연합회, 그죠? 뭐 등등등등 해서 5군데에서 추천을 해. 그럼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은 누가 해? 대통령. 하는 총재, 부총재는 누가 임명해? 대통령. 그럼 우리는 금리 결정하는 금통위원회 7명은 누가 임명해? 대통령. 결론, 우리나라는 금리가 누구한테 의해서 결정이 된다? 대통령. 김상조가 결정한다고 봐도 돼. 정책실장이니까. 미국은 금리 누가 결정하냐고요? 이 정도는 상식이니까요. FOMC라는 데서 해요. 네. FOMC, 그죠? 오늘 딴 거 다 잊어먹어도 요거 하나만 외워도, 그죠? 예.
왜냐하면 세계의 금리를 결정하는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기구가 FOMC예요. 이게 우리가 공개시장위원회, 오픈 마켓 커미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원이 몇 명이냐? 12명이에요. 이 12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7명은 이사가 들어와요. 5명은 12개 연방은행 총재 중에서 12명의 총재가 돌아가면서 5명을 갖추어서 7명, 5명으로 구성이 돼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전에 누구였죠? 오바마요. 오바마는 무슨 당? 민주당. 트럼프는 무슨 당?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이 되니까 7명의 이사가 에이 그런 놈하고는 나이 같이 못해 해가지고 7명 중에서 4명이 사표를 쓰고 나가버렸어. 그래서 몇 명이 남았냐? 3명이 남았어. 트럼프는 안 그래도 내가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잘 나갔다 이놈아. 잘 보세요. 3명, 5명이죠. 8명이 구성을 했어요. 다수결로 하면 어디가 추가 기울까? 이사 쪽이 기울까? 연방은행 총재 쪽이 추가 더 무거울까? 이쪽이죠. 근데 요 5명의 연방은행 총재는 누가 결정하냐고?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없어. 누가 결정하냐고? 그 은행에서 결정해. 근데 그 은행에서 주로 누구를 결정하냐고? 다 은행가를 추천해. 그러니까 5명의 연방은행 총재들은 출신이 다 뭐다? 은행 출신. 그리고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7명, 그죠? 나가서 4명이 나가서 3명이지만 이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대부분이 교수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FOMC가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3명의 이사, 5명의 총재라고 하니까 결국은 누구 쪽으로 이게 추가 기운이 하면 여기가 더 무겁겠죠. 그렇죠? 요 사람들은 다 직업이 뭐라고? 은행이야. 자, 은행가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죠.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죠? 금리를 막 올렸다고 얘네들이. 그때 그 선봉장에 쓴 사람이 누구냐? 제넷 옐런이라고 혹시 아세요? 제넷 옐런이 지금 뭐지? 재무부 장관이 됐어. 이 양반이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는 연준 의장이었어. 그래서 옐런이 요 남은 3명 중에 1명이 옐런인데 옐런이 그죠? 금리를 올려야 된다. 왜 올려야 되냐? 은행가들도 올려야 되지만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짠 6번 올렸어.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되자마자 그냥 내리 그냥 6번을 올려버렸다니까. 트럼프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나겠습니다. 그죠? 뭐야 이거? 그다가 여자인 것이. 그래가지고 그 옐런이 의장직이 연임이 안 돼. 그냥 단임만 하고 끝났어. 단임만 하고 끝나도 사실은 이사를 할 수 있는데 옐런이 에이 들어 딱 하고 자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트럼프는 막 기가 막히지 안 그래도 다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제?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공석이 된 4사람을 추천을 했어. 근데 미국은 저 이사를 대통령이 추천하면 누가 누가 결정을 하냐면요 상원이 결정해요. 그래서 미국의 연방 FOMC는 이거는 은행이 결정하고 이건 상원이 결정해. 아니 뭐 대통령이 추천하지만 대통령 추천에 약발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4명을 추천했는데 한 놈도 상원이 뭉개버렸어. 이거는 자격이 없는 놈이다. 이래가지고 그 정도면 알아차려야 되잖아. 그제 트럼프가 그제 네 고집이 센가 내 고집이 센가. 응? 임명 안 해도 좋으니까 누가 고집이 센가. 그래갖고 트럼프 임기 내내 7명 한 번도 이기면 임기를 다 못 쳤어. 계속해서 3명 4명이었어. 그러니까 항상 무게추는 어디에 가 있었다? 여기
자,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었어. 재무부 장관이 누가 됐다고? 옐런이 됐어. 옐런은 과거에 금리를 어쨌던 사람이라고? 올리다가 쫓겨난 사람이에요. 왜 옐런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각종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무슨 부작용? 첫째, 주식 가격, 주가 폭등, 부동산 가격 폭등. 몰라요. 여러분 중에 주식이나 부동산 하는 분이 계시면 그게 뭐 문제냐, 주가가 올라가면 돈벌이 되고 좋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란가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모르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연방은행이 돈을 뿌려서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지. 그럼 돈을 누가 벌어? 주식을 투자한 사람이 벌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연방은행이 돈을 뿌리면 돈을 가지고, 그 뿌린 돈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기회가 동일할까요? 중앙은행이 돈을 뿌려도 돈의 냄새도 못 맡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연방은행이 돈을 뿌리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밤새 헬리콥터를 타고 광주 송정 일대를 그냥 싹 뿌려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런 방법으로 뿌립니까? 안 뿌립니까? 안 뿌려요. 그렇게 헬리콥터 머니는요, 소설 속에나 나와요. 못해요.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하지? 중앙은행이 돈을 뿌리는 프로세스를 아셔야 돼요. 자,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뿌리잖아요. 뿌릴 때요, 주민번호 그냥 끝번 9번 오라고 해서 뿌릴까요? 중앙은행이 돈을 뿌릴 때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될까요? 극히 제한돼요. 누굴까요? 1. 서민금융기관일까요? 초대형 은행들일까요? 초대형 은행들이에요. 그러니까 연방은행이 돈을 뿌리면 1차적으로 그 돈이 누구한테 들어가냐면요, 증권회사, 대형 증권회사한테 그 돈이 가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막 사거든요. 막 사면은 주가가 어찌 될까? 막 올라가겠죠. 그럼 개미들이 붙잖아요. 결국은 돈을 뿌렸더니 돈은 누가 벌어? 증권회사만 버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정부, 특히 옐런 오바마 정부는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사회가 너무 양극화가 심해진다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주택을 위해서 돈을 빌려준다고 합시다. 그냥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돈을 빌려줄까요? 직장 뭐냐, 신용도 뭐냐 다 따지고 돈을 줄까요? 돈을 뿌렸더니, 집을 사라고 돈을 뿌렸더니 집을 사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돈을 안 빌려도 될 사람들이 다 돈을 빌려갖고 집을 사갖고 집을 재미를 보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돈을 풀면 돈의 혜택이 주가가 오르거나 부동산이 오르는데, 그 혜택이 누구한테 가냐 하면 극히 일부에 있는 사람들, 극히 일부의 부자들한테만 가더라고 하는 거를 민주당 정부가 뼈저리게 그걸 부작용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돈을 계속 풀자, 계속 풀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옐런이 돈을 안 풀고 통화를 긴축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의장인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4번 더 올렸다가 트럼프가 불러가지고 내니 파면할 거야 임마. 그랬더니 파월이 그냥 찍 싸가지고, 그쵸? 순식간에 그냥 0.25로 내렸잖아요. 그쵸?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자, 민주당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기조가 갈 것이다, 올리는 쪽으로 갈 것이다. 올리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 올릴 수 없어.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뭐냐? 여러분, 지금 미국이 경기 살린다고 돈 많이 풀어요, 안 풀어요? 엄청 풀었어요, 그치? 미국을 구조하자 해가지고 American Rescue Plan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ARP라고 하는데, ARP에 돈이 지금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요, 1.9조가 들어가요.
이 ARP가 지금 엊그저께 신문에 났던 거잖아요. 그죠?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법으로 됐는데 1인 한 가구가 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경우에 7만 5천 불 연, 두 사람이 다 버는 경우에는 15만 불 이내에 소득을 버는 사람한테 한 가구당 1,400불씩을 일시에 한 번 주는 거, 그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실업 수당을 주 300불씩 월 1,200불씩 6개월 더 주는 거 해가지고 이제 그게 돈 다 해보니까 그게 한 1조쯤 되더라고, 달러가. 그래서 이거 지금 1.9조죠. 그 다음에 어제 나왔는데 또 바이든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지금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병원, 그죠? 막 이래갖고 한 3조 달러에. 그리고 합하면 얼마죠? 5조 달러. 근데요, 트럼프가 있었을 때, 트럼프 때 이 친구도 대통령 선거를 생각을 하고 미국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전에, 그죠? 그 재난지원금을 한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 케어스 액트라고 하는 건데 그 케어스 액트가 2.2조. 그 다음에 이걸 위한 재원 조달로 2.3조. 한번 보세요.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미국 정부가 지금 꺼내놓은 재정정책이 얼마냐면 2.2조 더하기 2.3조 더하기 1.9조 더하기 3조 하면 얼마예요 이게? 네? 10조 10조. 미국 경제가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조. 미국 경제가 20조 경제인데 2년 동안 미국이 돈을 쓰겠다고 지금 폼 잡고 있는 돈만 해도 10조가 넘는단 말이죠. 그죠? 이거를 다 뭐로 조달할 거냐 하면은 국채를 발행할 거야. 국채를. 세금은 먹고도 지금 상황에서는 세금 걷어봤자 아주 극히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할 거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코끼리 비스켓이야. 그러니까 세금은 못 올려. 국채가 10조죠. 국채 10조가 얼마나 많은 물량인지 국민들이요 감을 못 잡고 계세요. 미국이 200년 동안 발행한 국채 총액이 제 들어오기 전에 봤거든요. 얼마인지 아세요? 200년 동안 나라 빚을 찍어가지고 못 갚은 잔액이 얼마가 내가 봤더니 20조야. 네? 100년 동안 늘어나는 국채가 20조고 2년 동안 미국이 코로나 담당한다 해가지고 뿌리는 돈이 10조면 그 10조 국채 발행을 하면 그게 잘 인수가 될까? 잘 인수가 안 될까? 응? 미국의 연방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가 규모가 얼마냐? 1조 갖고 있어. 응? 연방은행이 그동안 발행한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게 1조야.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잖아. 그제? 미국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양이 제 들어오기 전에 계산해 보니까 7조야. 7조.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일본. 일본이 얼마? 1조 3천. 2위가 누구? 중국. 1조 1천. 중국이 최근에 많이 팔았어. 좀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1위였는데 중국이 팔았어.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갖고 있는 돈이 합해서 2조 한 4천원 밖에 안 돼. 자, 이런 상황에 국채를 10조 정도를 발행을 하면 그 국채가 제대로 잘 인수될까? 잘 안 될까? 안 되지. 그 안 되면 미국은 그걸 인수시키려면 값을 조금 올려야 돼. 값을 좀 깎아줘야 돼. 어떻게 해야 국채가 잘 팔려? 깎아줘야 되겠지. 깎아준다는 거는 뭐냐? 이자율을 올려줄게. 그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는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지금 10년물이 1.63이거든요. 1년 전에 0.6이었어. 1년 만에 1.6이야. 2배도 더 올랐어. 잠깐은 엊그저께 잠깐은 1.75까지 올라갔어. 금년에 10년 만기물은 2% 돌파할 거고요. 내년 중에는 3% 돌파할 거고요. 미국 금리는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금리도 어찌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왜 안 올릴 수 없냐고요? 배짱이 안 올리면 안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보세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2.5.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1.0.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한국에다 걸리겠어? 미국에다 걸리겠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돈들도 나가지만은 우리나라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야 미국 금리가 더 크니까 미국으로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미국에 투자를 하려면은 우리 신사임당 할머니가 그냥 고무신을 구두로 바꿔 신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신사임당 할머니를 달러로 바꿔야 가는 거예요? 달러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니까 나가는 순간 어마어마한 달러 수요가 생기면서 시장에서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된다고? 막 올라가는 거야. 1200원, 1230원, 1240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더더욱이 한국에 돈을 갖고 있는 외국 투자가들은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불안하고 더더욱이 강남에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회에 달러를 사가지고 재미를 보려고 할까 안 할까? 그래. 그래서 한번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는 이런 관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럼 이걸 막으려면 한국은 어찌해야 돼? 왜 이걸 막으려면 올라가려 할 때마다 달러를 갖다가 그냥 살포를 해야 돼, 그제? 그러려면 달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제? 우리가요 달러가 장부상으로는 4천억이 조금 넘게 있어. 꽤 많아. 한 7위, 8위쯤 돼. 근데 제가 그 무슨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나 봤더니 우리가 4천억 달러 갖고 있는 돈 중에서 즉시 뽑아다가 쓸 수 있는 돈은 10%가 안 돼. 400억 불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는 뭐다? 90%는 채권으로 갖고 있어. 채권으로 갖고 있어. 그런데 전반적으로 채권 가격이 오른다겠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겠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한국은행이 아무리 급해도 떨어지는 것을 팔라고 내놓을 수 있겠어 없겠어? 못 내놓지.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 주고 사는데 70만 원에 팔면 평가 손이 30만 원 그 자리에서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냅두고 돈을 조달하려면 또 뭐 해와야 돼? 빌려와야 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이 금리는 저는 조만간 늦어도 금년 말 내년 초만 되면 금리를 전격적으로 올린다. 저는 그렇게 나올 것이고요. 제가 왜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냐고 하면 아까 국채 발행을 쪼개 해도 된다고 해서 많이 해야 된다고 했어.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사줄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 큰 손은 일본, 중국, 독일과 같은 외국 큰 손일 텐데 외국 큰 손들이 미국 채권을 사려고 하면 달러 가치가 계속 막 떨어져야 되겠어? 달러 가치가 막 올라가 줘야 되겠어? 에? 머리에 떠오르는 것에 반대로 이야기하라고 내가 그만큼 그랬네. 그죠? 외국인 투자가가 야, 그 미국 국채 그거 투자할 만해 이러려면은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줘야, 그죠? 메리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요 어마어마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자를 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 국채를 무리 없이 해외에서 소화를 하려고 하면 두 가지 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금리를 올리거나 달러가 강세가 되거나 아니면 둘의 조합이거나.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래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미국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달러도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미국은 국채 팡팡팡팡 찍어내고 미국 금리는 팡팡팡팡 올라가고 환율도 팡팡팡팡팡 올라가고 우리는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듯이 우리도 금리를 올리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 벌써 투자는 어디다 해야 되는지 답이 확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첫째 현금이고요. 둘째는 현찰이고요. 셋째는 캐시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 다음에요. 미중 분쟁이야. 미중 무역 분쟁이야. 미중 무역 분쟁은요. 사실은 트럼프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어요. 무슨 기여를 했냐고요. 트럼프가 중국하고 싸울 때는 국제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했어요. 완전히 무대뽀였어요. 완전히 무대뽀였어요. 근데
민주당의 그 고위 부배인들은 이 민주당이요 원래 전형적으로 막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막 그저 로스쿨에서 법으로 그냥 잔뼈가 굵은 놈들이기 때문에 이놈들은 무대포라는 걸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 항상 국제법 따지고 국제규범 따지고 이러던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전혀 상상도 못했던 조치들을 트럼프가 막 해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효과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트럼프한테 한 수 배운 게 바로 트럼프의 통상정책이에요. 트럼프의 통상정책은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 그래도 우리가 국제화 시대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통상에 있어서의 무기가 한 5개 정도 있어. 우리 뭐 전부 북한에 그저 뭐 미사일 뭐 이런 것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통상의 핵탄두 같은 무기가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 201조, 둘째 301조.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이 전부 201, 301. 그 다음에 뭐 스페셜 301조, 그 다음에 슈퍼 301조. 이게 얼마나 헷갈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2조. 요 5가지. 이 정도는 우리가 왜냐하면 이 5가지를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다 발동을 했었거든. 201조는 뭐예요? 201조 우리 많이 맞았어. 뭐에 의해서 맞았냐 하면요. 트럼프가 들어오자마자 그죠? 201조 맞았어요. 뭐 맞았는지 혹시 기억 안 나시죠? 국산 세탁기 다 터뜨리면서 201조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갑자기 너그 나라에서 수입이 많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그 산업이 완전히 망가질 위험에 처했다. 그러니 그런 경우에 우리가 대응하는 조치가 201조예요.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조치가 201조입니다. 우리말로는요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줄여서 세이프가드 SG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2-3개 맞았어요, 트럼프 때. 근데 이게 약발이 너무 약해. 이게 왜 약하냐고. 이거는요 문제가 뭐냐, 요거는요 한시적으로 써야 돼. 6개월 동안만 써야 돼. 그 6개월 전에는 끝내줘야 돼. 국제규범이 그래. 그리고 또 약점이 뭐냐, 요것을 세이프가드 201조를 발동을 하면 반드시 뒤로 특사를 보내서 미안합니다, 제가 좀 무리하게 굴어서 대단히 죄송하니 막 선물로 꽃감이라도 드시죠 라고 해서 비밀리에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국제관례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 이게 마음에 안 들거든. 법은 201조지만. 그래서 나온 게 뭐냐, 301조예요. 301조는 뭐냐, 너그가 불공정 거래를 해야, 불공정 거래를 해? 너 좀 맛 좀 봐. 이게 301조예요. 중국이 이것 가지고 지금 제일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트럼프한테. 그래서 트럼프하고 중국하고 협정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죠? 1차 니고시에이션 계획이 전부 이 301조예요. 그러면 이 스페셜 301조는 뭐냐? 301조는 301조인데 요게 미국에 대해서만 특별히 차별 대우를 하는 거야, 이놈들이. 그래서 나온 게 스페셜 301조. 키워드는 뭐라고? 미국 제품에 대해서 차별하는 게. 그래서 스페셜 301조가 발동이 되면 미국은 뭘 하냐면요, 우리한테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놈들을 전부 발표를 해. 그래서 그 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선협상 대상국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 품목을 우선협상 대상품이라고 불러갖고 그걸 정해갖고는 너가 일로 와, 우리하고 협상해. 그래서 3개월 동안 협상을 해서 말을 안 듣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쳐들어간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스페셜 301조. 그 다음에 슈퍼 301조는 뭐냐? 슈퍼 301조는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피해에 대한 보복조치고, 제일 무서운 게 232조, 232조는 뭐냐면요, 너그 때문에
우리의 국가 안보가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동하는 게 232조예요. 이게 1961년도에 여러분 쿠바 사태 들어보셨죠? 아니 쿠바가 러시아산 미사일을 쿠바 그 북쪽 해안에다가 대고 미국을 향해 설치를 한다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완전히 쿠바를 봉쇄해갖고 3차 전쟁 단자가 그거 할 때 그죠? 그때 미국이 큰일 나겠다.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었을 때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특명 정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게 232조. 이거 트럼프가 발동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있다니까. 했지. 네. 제일 먼저 뭐 했어? 제일 먼저 철강. 철강이 국가안보가 뭔 상관 있지? 아니 철강을 들여다가 군수물자 만들고 그러잖아요. 대포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 절반 정도를 철강을 수입하는데 그 수입하는 나라, 수출하는 나라가 갑자기 우리 누구 나라한테 수출 못해 이러면은 무기를 못 만들잖아, 그지? 그래서 안보에 위해를 준다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야 철강 수입이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조사해봐. 이래가지고 조사를 시켜갖고 6개월 만에 그죠? 예, 로스라고 하는 상무장관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방법은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1항은 모든 수출국의 수출을 4분의 1을 줄이는 25% 줄이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둘째는 관세를 50% 떼는 방법이 있고요. 셋째로는 10대 수출국만을 뽑아가지고 10대 수출국의 수출을 지난 3년 평균치의 3분의 1을 줄이도록 하는 이 방법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트럼프가 2번이 좋군 해가지고 그죠? 관세를 25% 물렸잖아요. 그 우리는 막 그때 그죠? 우리 그 통상교섭 본부장이잖아. 김현종인가 그 영어 잘한다고 깜짝대는 친구 있었잖아요. 가가지고 그쵸? 예, 가가지고 좀 해주라 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우대를 받았어요. 에? 그래서 우리 끝나는 줄 알았거든. 끝났더니 잉크도 마르기 전에 트럼프가 두 번째 명령을 했어. 뭐 했지? 자동차 수출이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봐 이랬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수입이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힌트, 군용 트럭, 군용 장비 전부 자동차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윌버 로스가 이것도 영향을 줍니다. 칼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칼을 뽑으려고 하다가 뭔 일이 벌어졌지? 칼을 뽑으려고 하다가 못 뽑았어. 왜? 그 칼의 대상이 누구냐면 주로 유럽이에요. EU하고 일본하고 한국이었거든. 자동차 수출 주 강국이 그제. 그러니까 EU가 막 그래 너가 그러면 우리도 그럼 보복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쭈삣 하다가 선거 들어가는 바람에 그냥 폭격을 해야 된다고 결정하고 지금 폭격을 못하다가 대통령에서 몰려나갔어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민주당 정부가 트럼프한테서 배운 가장 못된 버릇이 뭐냐면 요 232조예요. 앞으로 바이든 정부는 이 232조를 수시로 중국에 대해서 필요하면 수시로 한국에 대해서 특히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중국하고 자꾸 가깝고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232조를 들어가지고 한국의 무역을 옥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요약하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바이든이 들어와가지고 훨씬 더 세련되게 훨씬 더 트럼프보다는 고단위로 우리나라 무역과 세계 무역의 그렇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은 지금보다도 조금 더 세련되게 강화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우리나라 무역에도 저는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결론 트럼프 코로나 위기가 상당히 우리나라로서는 그게 규모가 큰 재난이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복구하려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금리도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재정정책을 통해 가지고 수조 원의 어떤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차원에서는
그걸 제대로 인수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금리와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민주당 정부의 철학과 맞아떨어진다. 거기에다가 미중 간의 분쟁도 그렇죠? 훨씬 더 까다롭게 가져가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철학하고도 맞아떨어진다고 저는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금년 내년의 경제 전망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금리도 조금 올라갈 것 같고 환율도 조금 올라갈 것 같고 다행히 그래도 지금 1월, 2월은 수출이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좋은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 작년 1, 2월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기저효과적인 그런 성격이 되게 크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고 보니까 반도체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수출 동기가.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문재인 정부가 우리 경제를 정말 화끈하게 살려서 일자리도 만들고 좀 이렇게 소득도 좀 골고루 배포를 하려면은 첫째도 수출이고 둘째도 수출이고 셋째도 수출이다.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자금 지원을 해주고 무엇보다도 환율을 지금 현재 1130원인데 이 환율을 1250원에서 1300원대로 서서히 끌어올리는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본 행화도 지금 103행 하던 게 지금 110행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환율을 올리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환율을 1130원에서 1250원, 1300원 가까이 끌어올리는 정책을 해야만 그것이 한 1년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2023년, 2022년, 그죠? 내년, 내후년 우리 경제가 살아나면서 광주에 일자리가 막 생기고 그럴 것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좀 수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환율을 조금 절하하는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같지 않고 지금 야당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환율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말고는 없어요. 제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영향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한두 분 계시면 받고 기차 시간이 8시 29분으로 잡아놔서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29번의 열차를 타셔야 되기 때문에 더 질문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